네, 이제 합의 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자, 이 부분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입니다. 간만에 제가 이제 이걸 그리네요. 순위번호, 등기 목적, 등기 원인, 그 다음에 권리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하겠습니다. 매매 계약의 매도인. 매도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등기가 됐습니다. 보통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리고 등기원은 매매. 매매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자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완료된 겁니다. 아니면 선이행 의무를 했거나 그렇게 해서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격려가 됐어요. 보통의 경우는 해제가 연관시킨다면 선이행 의무일 겁니다. 먼저 등기를 매수인 앞에 해주고 매수인이 일정 기간을 경과한 시점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계약을 해제. 즉,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계제 해제에 따르면 매매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효력이 없는 겁니다.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인 무효 기억나시죠? 효력이 없다는 것은 무효랑 똑같죠. 무효도 효력이 없는 거잖아요. 원인 무효된 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는 등기가 되었다도 등기상의 효력이 없다. 즉 등기부상에 매수인 명의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말소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말소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매수인의 등기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해지의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별도의 말소 등기 없더라도 매수인 명의의 등기는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즉 그렇게 되면 매수인이 등기부상 말소를 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의 등기 효력이 없죠. 그러면 누가 소유권이 되죠? 매도인 되는 겁니다. 그게 원인 무효 등기할 때 기억났죠? 기억나시죠? 원인 무효 등기 되게 되면 등기는 효력이 없다. 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고 따라서 전에 있던 사람은 앞으로 소유권이 회복된다. 따라서 전 소유자가 이걸 말소시키려면 소유권이 방해를 받기 때문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구체적으로 214조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기억나십니까? 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 중요한 법리예요. 근데 효력을 상실하는 게 해제가 아니라 뭐다? 합의 해제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다. 이해되시겠습니까?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별도의 말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등기가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합의 해제나 해제가 되기 전에 매수인이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등기 매매로 넘길 수도 있겠죠. 그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제3자가 등기되면 부동산 등기,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는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이 등기부에 말소가 되지 않고 매수인 등기가 돼 있어서 나는 이걸 믿고 했다고 하더라도 보호를 못 받는다. 따라서 앞서 이 매매가 매수인이 등기 효력을 상실시키는 원인을 살펴봐서 그 근거 규정에 3자 보호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했죠. 의사표시 하자. 근데 이제 해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해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지금 논의점은 합의 해제지만 합의 해제 경우도 마찬가지다. 계약 해제는 이런 점 원상 회복 의무 있다. 회복 의무에서 반환의 범위에 관련해서 금전의 경우는 이자 가산된다.
또 하나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합의 해제 때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느냐가 시험의 포인트다. 지금 하나는 했죠. 반환할 금전의 범위에 이자가 포함된다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머지 하나가 제3자의 권리를 해친다는 규정이 합의 해제 경우에도 적용되는 여부. 결론은 적용이 된다. 그러면 합의 해제가 됐다 하더라도 제3자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지, 주장할 수 있는지, 합의 해제 주장을 누가? 매도인이겠죠. 왜냐하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합의 해제를 하게 되면 매수인의 등기가 효력이 없죠. 그러면 자신이 소유권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기준의 입장에서는 이거 따라 말소를 시켜야 하잖아요. 그럼 소유권에 기해서 요것도 말소를 시키는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 경우에 매수인은 합의 해제 당사자가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툴 게 없죠. 그럼 제3자가 중요하죠. 제3자가 보호를 받는 규정이 있냐. 해제라면 548조인데 합의 해제는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합의 해제 제3자는 합의 해제 경우에도 548조가 적용돼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매도인은 말소 등기는 지겠죠. 그럼 제3자의 권리는 계속 살아있는 거죠. 이 사람 계속 소유자로 가는 겁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쟁점을 별도의 등기가 없더라도 당연히 이 등기 효력은 상실된다. 그게 하나의 쟁점이고 만약에 해제나 합의 해제가 있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그 이후에 해제나 합의 해제가 된 경우에도 제3자는 보호된다. 이 해제에 관련된 제3자는 중요한 것은 대항 요건, 즉 등기나 인도가 가장 핵심이고 등기나 인도가 가장 핵심이지 선이나 악의를 묻지 않아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만 보통의 경우는 이제 해제나 합의 해제 이전에 제3자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확장된 법리가 뭐냐면 해제 의사 표시나 합의 해제 의사 표시를 한 이후에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한 경우는 선의자만 보호를 받습니다. 보호할 겁니다. 자, 그래서 논점을 살펴드렸습니다. 합의 해제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소유권은 당연히 복귀한다. 별도의 말소 등기가 없더라도. 기존에 언의무효 등기 말소했을 때 언의무효의 경우에 등기는 효력이 없다. 별도의 말소 등기 없더라도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거 기억나시죠?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합의 해제 설사 합의 해제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도 당연히 별도의 말소 등기 없어도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고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 회복 조건은 근거는 뭐죠? 소유자, 매도인 소유자잖아요. 매도인이 복귀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소유자고 이 사람이 권리 행사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해제를 했기 때문에 원상 회복을 한다더라도 요거는 소유권에 기한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별도로 분리해서 양도하지 못하고 소멸시효에서 걸리지 않는다는 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출 31회 계약의 합의 해제에 있었어도 548조의 계약 해제의 경우 같이 이로써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32회, 31회, 30회, 20회 중요합니다. 계약 해제의 그 3자 보호 규정 중에 민법상 제3자 보호 규정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나라의 민법상 공신력이었기 때문에 등기부를 신뢰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기 때문에 특히 매매계약 합의 해제, 계약 합의 해제 경우도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그럼 두 가지 배웠죠. 계약 해제 548조 관련해서 합의 해제도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좀 구분이 되는 거죠. 적용되는 것은 제3자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거고 적용되지 않는 것은 반환할 금자 이자를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548조 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548조 1항이에요. 이 규정은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해제된 계약으로 또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이 3자에 대한 정의예요. 이 정의 사이 3자를 뭐라?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효과를 기초로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자 여기까지는 의사표시 하자, 허위표시 무효익대 제3자, 착오로 해서 취소돼서 보호된 3자, 사기, 강박할 때 똑같아요. 그런데 해제 경우는 이게 붙어요.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십니다. 등기 등은 다시 할 겁니다. 합의 해제의 경우에도 이게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설명을 한 겁니다. 나중에 법정 해제권을 봤을 때도 나오겠죠. 등기 등으로 권리 등을 취득한 3자.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물건이나 등기가 나올 때는 물건을 취득하는 거예요. 동산일 때는 인도고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있어야 하고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공시방법의 등기가 아니라 인도예요. 점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도 있지만 물권에 준하는 권리 있죠.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아니죠. 하지만 등기된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물권과 똑같아요. 취급이. 대세적 효력.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물권의 성격인데 대세적 효력, 절대적 효력.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서 채권에 불과한 상가 임차인이나 주택의 임차인도 일정한 요건, 어떤 요건이죠? 대항력을 갖추면, 대항력권을 갖추면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 새로운 이해관계 가지고 등기 등 쉽게 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만, 그런 사람에 대해서만 제3자가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 이 경우는 어디죠? 지금 이 3자에서 선악의 불문이죠.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이 경우 뭐냐면 해제 전이죠. 해제 전에 좀 지우고 해제 전이면 그냥 선악을 따지지 않고 제3자죠. 해제 전에면 3자는 뭐만 따지면 이해관계 갖고 등기 등으로 권리 취득, 즉 대항력, 물권 아니면 물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제3자에 대해서도 뭔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좀 계약 해제를 했습니다. 계약 해제를 했으나 아직 말소 등기를 안 했다는 겁니다. 계약 해제 의사 표시는 상대방이 했고 상대방이 수령을 했는데 누구겠습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하기 때문이죠. 근데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기 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의의 3자, 제3자지만 선의의 3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계약 해제 전에는 그냥 3자, 선악 불문이지만 계약 해제 이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을 말소하기 등기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 등의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의 경우에만, 즉 계약 해제 사실을 몰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 표 같이 확장됐다. 제3조의 범위가 확정됐다는 게 이 경우입니다. 선의 3자.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악이라는 사실은 누가 주장할까요? 악이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여기까지 함께 세트로 외워주십시오.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채무 불이익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렇죠. 합의 해제는 계약에 의한 거잖아요. 기존에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방적으로 하는 방법은 법정 해제예요. 법정 해제는 뭘 기초로 한다? 채무 불이익을 기초로 하는 거죠. 채무 불이익, 구체적인 경우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안정 이행이 있다. 떠나서 채무 불이익이 있다는 얘기는 기책사유거든요. 기책사유에 따라서 채무 불이익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해제할 수 있고 법문에 계약 해제나 해지는 손해배상 청구에는 영향이 없다. 제가 설명했지 않습니까? 계약 해제했을 때 어떤 손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청구할 수 있다. 병원에 입원했다. 운수계약.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합의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로 채무 불이익과 상관없이 계약에 따라서 합의해제 계약을 한 거죠. 합의해제 계약에 따라 한 것 때문에 특별한 사정은 채무 불이익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법정 해제와 다른 겁니다. 오히려 합의 해제를 했을 때 상대방의 손해배상하기로 특약을 하는 그럼 합의 해제 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거죠. 이 얘기는 채무 불이익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뭐냐면 민법에는 채무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이 규정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별도로 상대방이 합의 해제 계약할 때
합의해제 계약할 때 상대방이 이거 손해가 있으니까 이거 지급한다, 배상한다, 그런 문구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특약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에 관련한 내용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없으면 법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을 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합의해제는 계약이다. 그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때 계약을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 때는 상대방 책임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손해배상 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해제는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당사자가 그냥 준 거 이유 그냥 합의만 하면 끝내는 거예요. 다만 여기 합의해제라는 설명드려요. 코로나 때 임대인은 합의해제를 안 해주는데 합의해제를 되면 보상을 해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는 게 결국은 나중에 내가 후속 임차인을 못 구하는 그 손실이에요.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결국은 그런 겁니다. 그런 특약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따라서 나중에 실무적으로 합의 해제하게 되면 주고받은 게 있으면 어떻게 원상 회복할지, 그리고 임대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즉 코로나 사태는 임대인에게 불리한 거고 재건축 목적일 때 임대인 입장에서 재건축이나 아니면 철거를 희망할 때 임차인에 불리죠. 그럼 임차인한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잘 정해 주셔야 합니다. 합의해제 계약을 할 때는. 자,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발한다. 특약이나 손해배상 청구는 이게 자기한테 유리한 거죠. 이 효과로서 유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주장을 해야겠죠. 제가 항상 입증 책임은 이렇게 주장함으로써 그 이득을 취득한 사람이 주장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발했던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특약이 있고 이러한 특약에 따라서 손해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를 주장하는, 이로 주장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 손해배상 청구에 입증이 되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걸 돈을 받는 사람, 금전의 이득을 얻는 사람이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합의해제의 경우 548조 2항이 적용되죠. 548조 2항이 뭐였죠? 반환 금전에 이자를 가산한다. 이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해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가 그랬죠. 합의해제의 설명은 해제는 해제의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합의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 대해 특약이 없더라도, 즉 이 조항이 금전에서 이자를 가산해서 한다면 합의해제할 때, 계약을 할 때 그 내용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없을 때는 548조 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합의해제로 인하여 반환 금전에 대해서는 특약이 없더라도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548조 2항이 적용되지 안 되냐를 묻는 겁니다. 시험 출제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548조 2항이 적용된다 안 된다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려요. 548조 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표현이 틀린 거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외우셔야 하는 겁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선뜻 들으면 고개 끄덕하겠지만 숨겨진 그 이해를 하지 않게 되면 참 뭐 암기력 뛰어넘으면 상관없는데 혼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합의해제했습니다. 이제 계약의 해제권과 구별되기 때문에 여기 해제권의 종료하게 되면 종류가 계약의 근거를 둔, 제가 계약서에 쓰고 있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해를 못해요. 법률의 규정에 근거한 법정 해제권. 이게 구분하는 방법,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걸 떠오르시면 됩니다. 매매 기타 유상 계약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에 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 약정 해제권 예를 들었죠. 건축 허가 신청 했는데 불허가 됐을 때 와이프의 동의를 못 얻은 경우, 이거는 약정. 법에 정한 거하고 별개죠. 법이 정한 것은 뭐였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그런 게 법정 해제입니다. 그와 별도로 매매 기타 유상 계약에서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는 계약금입니다. 해제권을 유보한 거다. 우리가 계약금을 주지 않습니까? 매매,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할 때 보통 유상 계약이죠. 유상이 뭐죠? 서로 대가적 의미의
출연인, 재산의 출연이 있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항상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줍니다. 돈을 지급합니다.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의 표준 계약서를 볼 겁니다. 그럼 계약금을 얼마 줬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딱 끝입니다. 근데 매매 계약서 이에 대해서 별도의 얘기가 어떤 부연 설명이 없더라도 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 계약서는 계약금을 10% 얼마 그리고 언제 줬다. 대부분 계약서 당일이니까요. 그다음 부연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계약금이 서로 주고받았으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유보한다. 나중에 해제권을 유보하는 건 계약금에 기초한 해제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통상적인 겁니다. 계약금 자체는 해제권을 유보한 거다. 무슨 얘기죠? 계약금을 수령한 사람은 배액을,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게 해제권 유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 씁니까?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계약금 자체는 그런 성격을 띈다. 그러면 이걸 배제하고 싶어요. 계약금에 기초해서 해제권을 행사 못한다 그러면 그 문구를 써야 하는 겁니다. 계약서에 비록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얼마를 받았지만 매수인은 계약금에 기초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그 경우에는 해제권 행사 못합니다. 그런 문구가 없으면 당연히 계약금을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서가 있어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하지만 그것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어요. 예시를 줬잖아요. 계약금을 줬지만 계약금에 기초해서 포기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게 해제권 유보를 해석을 배척하는 겁니다. 그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대부분 그냥 계약금 얼마 줬다. 그 의미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계약금에 대해서는 이 얘기가 된 게 아니라 향후 손해배상이 문제될 때 대부분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계약금의 배액이나 아니면 계약금으로 정한다는 손해배상 약정.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문구를 쓸 뿐입니다. 위약금의 약정이라는데 그 경우는 쓰지 않게 되면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계약금에 대해서는 해제권 유보라는 표현을 안 쓰더라도 당연히 해제권 유보가 인정되지만 계약금을 가지고 위약금의 약정을 해석되려면 별도로 문구를 써야 하기 때문에 위약금의 약정에 해당되는 내용이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약서 한번 보시면 와 닿으실 거예요. 계약금 교부에서 여기 대해서 해제권 유보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지만 위약금 약정 나중에 볼 겁니다. 그 내용을 명시합니다. 왜냐하면 명시를 하지 않으면 이 계약금은 위약금 약정으로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 또한 약정 해제권이죠. 매매 계약에서 정하는 거죠. 하지만 명시적으로 쓰잖아요. 아까 약정 해제권을 쓰잖아요. 이런 사유가 있으면 사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그냥 계약금 자체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뭐라고 한다? 약정 해제권이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겁니다. 법문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매매 계약편에서 배우기 때문에 중요하게 배울 겁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게 565조가 매매예요. 매매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해제권을 유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근데 유상계약에 쓰냐면 나중에 매매의 규정은 유상계약의 경우에 준용된다. 그래서 매매 기타 유상계약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을 생각하면 됩니다. 매매 계약에 계약금 관련 조항이 있거든요. 이게 5타인데 임대차 계약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준용되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법정 해제권이 발생하는 사유. 보통의 경우는 없는 경우도 있어. 없는 경우. 매매계약서의 법정 해제권,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행지체에 따른 법정 해제권. 이게 법정 해제냐면 법에 써 있어요. 이행지체, 이행지체한 경우 채무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상대방이 채고를 했고 채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게 법정 해제권이라고 해요. 그 문구를. 그 다음에 이행불능이 있고요. 그런데 보통의 계약서에는 이 문구를 그때 가서 쓰는 거죠. 하지만 일부를 수정합니다. 그거는 이제 약정 해제권이 되겠죠. 성격상. 근데 의미가 왜 공부를 하냐면 이러한 내용에 똑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법조문에 따라 예컨대 544조거든요. 544조의 근처에서 합니다. 항상 권리를 행사할 때 쓰잖아요. 제가 아까 약정해제 할 때 그죠? 매매 계약서 몇 조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해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있으므로 나는 이렇게 해서 계약 해지한다. 그렇게 명시를 밝힌 것처럼 근거를 밝힌 거예요. 계약서는 없지만 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이행 지체에 빠지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는 민법 544조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행 지체에 따라서 법이 정한 해제권은 요건이 있어요. 읽어볼게요. 요건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게 이행지체다. 이행을 지체하는 때 예컨대 매매대금을 매수인이 지체한 경우는 상대방은 누구다? 매도인 채권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체결하고 즉 잔금 변제기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이행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채권자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상당한 기간, 보통에 뭐 하루만 이렇게 주지 않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 정도 준 거죠.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은 매매대금을 이행하십시오 하게 이행 최고입니다. 최고하고 그런데 일주일이든 이든 상당한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그래서 요건이 되는 겁니다. 요건은 어디냐? 이행하지 않는 데 이행지체, 이행하지 않은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이행을 지체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변제기가 있어요. 이때 잔금을 주기로 했어요.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도 있어요. 이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안 한 경우예요. 이게 하나의 요건이죠. 두 번째, 이행 지체 때는 상당한 기간 이행을 최고하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요건이 이행 지체에 따른 해제권 발생의 요건입니다. 법이 정한 544조에 정한 민법 제 544조에 따른 법정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 번째,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행 지체해야 한다. 두 번째, 상대방은 상대방 기간을 정한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 세 번째,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다. 그럼 뭐가 발생한다? 채권자에게 해제권이 발생한다. 즉, 이 해제권을 발생할 수 있고 당연히 해제되는 게 아니라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법정 해제권. 해제할 수 있다. 즉, 그러면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해야겠죠. 원칙적인 모습은.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해제할 수 있는 이때 가서야 비로소 해제권을 갖는 거예요. 그럼 해제권을 행사하려면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뜻은. 그러면 여기 관련돼서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이행지체라고 하죠. 근데 생각해보면 동시행변권. 잔금 때, 변제기 때 기준으로 이달 2023년 7월 27일 날 잔금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하기로 했어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을 근데 이날이 지나도 둘 다 이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 2023년 8월 15일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왜 돈 안 주냐? 너 이행지체에 빠졌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얘기. 여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동시행 관계 때문에 무슨 거 있죠? 이 잔금 청구에 대해서 매수인은 무슨 얘기죠? 동시에 항변권 행사해 주잖아요. 나는 재산권에 소유권에 넘겨받음과 동시에 하겠다. 거절할 수 있잖아요.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면 적법하다. 적법하면 손해 배상 책임 없다. and 이행지체 아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항변권. 또 하나가 핵심이 뭐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해야 합니다. 이 544조를 행사하려면 이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 최고하지 않으면 해제권이 발생이 안 돼요. 즉, 이 544조의 기초에서 해제권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요건을 다 갖춰요. 이 요건을 갖추지 않고도 안 하는데 바로 계약해. 예컨대 상당한 기간 이행 최고도 않고 그냥 바로 해제권 했어요. 너 이행 지체니까 나 544조에 해제권 행사할게 하고 도달됐어요. 근데 적법하지 않은 거예요. 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이 세 가지는 544조에 근처한 권리를 행사할 때. 그런데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 실무에서는 이행지체는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이렇게 써요. 표준 계약서는. 이거는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즉 이행 지체에 해당돼야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치우면 별도의 채고 없이, 이행 채고 없이, 상대 당사자님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별도의 채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신문을 이렇게 씁니다.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544조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매매 계약서에 정한 계약 해제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 이행 채고 없이 이런 사유가 있으면 바로 해제권 행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제권 행사 근거가 뭔지, 해제권 행사가 계약서면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도 따르면 돼요. 계약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법이 정한 거를 기초로 해서 행사를 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많이 혼동스러운데 제가 강조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행사 해제권의 근거가 뭐냐? 법이다 그러면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 법이 정한 아니라 매매계약서에서 정한 거라면 매매계약서에 정한, 매매계약서는 별도 채고 없이 해요. 그리고 보통은 계약을 서면으로, 그럼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두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제를 서면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서면에 의한 해제만이 적법하지 서면이 아닌 구두는 해제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계약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법에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냥 해제할 수 있다. 서면을 한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걸 하나 아셔야 합니다. 자, 또 하나. 544조에 따르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자, 채무 불이행이 이때 발생했어요. 이행 지체. 쌍무 계약인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 의무 이행하고 이행 제공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은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할 수 못해요.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행 채고를 했어요. 이때까지 통지를 했어요. 자, 잠깐만요. 이때까지 해제 통지 이때 했어요. 해제 통지, 이행 채고를 했어요. 이행 채고를. 이행 지체 중에 이행 채고를 했어요. 언제까지? 이때까지 이행을 하세요 했는데 상대방이 이 기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발생할 수 있다?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시점 이후에 이제 해제 의사표시 하면 되겠죠.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행 채고를 할 때 이렇게 써요. 일주일, 2주 본 내용 증명, 보통 내용 증명 보내거든요. 내용 증명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하기 전까지 뭐 매매 대금을 지급하십시오.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해주십시오. 써요. 만일 덧붙여요. 엔드. 이 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별도의, 원칙적으로는 별도로 이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해제권 행사하는데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때 가서 해제권 행사 안 하려고. 이 기간이 도과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그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보통 심을 이렇게 합니다. 이걸 선택하나. 이때 가서도 그냥 해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으면 이런 문구를 안 쓰고 한 번만 기회 주고 바로 안 되면 계약 해제되면 계약 해제 의사는. 계약 해제 효력은 이 당시에 의사표시가 이루어졌지만 바로 효력이 발생 안 하죠. 이 기간이 경과된 후에, 기간이 도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행을 제기하지 않았던 조건이 있는 거죠. 어떤 조건이 성취됐대. 이건 정지조건. 조건이 성취되면 해제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조건. 이건 정지조건입니다. 보통 시험은 그렇게 합니다. 이 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더라도 됩니다. 요거 별도에서는 유효합니다. 시험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하게 되면 아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분설해서 할 내용들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하겠습니다. 포인트, 이행 지체는 뭐와 관련다? 동시행 한병이 이제 쟁점이에요. 그 다음에 상당 이행 최고. 그럼 이 상당한 기간. 그 다음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권이 발생한다. 근데 다음이에요. 시험은. 이행 최고가 원칙인데 다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을 요하지 않는다. 이 부분 시험에 나와요. 이행 채권을 하는 이유는 뭐니까 한 번에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시간만 기회만 주면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아무리 얘기해도 그럴 의사가 없는 경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불필요한 절차잖아요. 굳이. 그런 게 어떠면 이행하지 않겠다. 나는 매매대금 주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 굳이 이행 최고할 필요성이 없는 거죠. 불필요한 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행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게 출제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행 최고를 안 하는 경우가 그 뒤에도 몇 가지가 나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또 세트로 또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 부분 또 출제 포인트입니다. 발생 요건 채무자 유책사 위한 이행지체. 두 번째 상당한 한번 다시 할게요. 이행 최고. 그리고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게 되면 발생한다. 뭐가? 해제권. 자, 다만 상대방에게 이행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행지체라는 제 쟁점이 있죠. 동시행변이죠. 그죠? 동시행 뭐냐? 상대방의 이행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거죠. 상대방에게 이행 거절 사유가 있으면 이를 소멸시켜야만이 이행지체가 된다는 건데 유책사유에서 제가 설명했어요. 가령 상대방이 동시에 항변권이 있으면 반대 채무의 이행을 제공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리라는 겁니다. 쉽게 해서 잔금, 소유권 이행 등기 동시행 관계예요. 서로 이행을 안고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매수인 상대로 매매대금에 대해서 청구해서 이행지체에 빠뜨리려면 자신의 의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의 서류를 만들어서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지체에 빠뜨리면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것은 동시에 항변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항변권을 소멸시키는 건 뭐였죠?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행지체는 동시에 항변권을 항상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연관을 시키셔야 합니다. 시험도 그렇게 나옵니다. 사례도. 자, 다만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행지체에 의한 법정 해제권도 있지만 이행불능도 있어요. 근데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해제에는 반대 채무의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이행불능은 이행지체의 경우는 이행 제공을 왜 하냐면 내가 이행 제공을 하면 상대방도 이행 제공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행불능은 내가 내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가능성이 없죠. 자신의 채무를 받을. 그래서 이행불능으로 이유하는 해제는 반대 채무 이행 제공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중요하기 때문에 판례 내용을 공부하는 겸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이행불능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반대 채무를 이행 제공하여도 채무가 실현될 전망이 없기 때문이다. 왜 반대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가 없냐? 이행지체는 쟁점이 이거예요. 이행지체일 때는 동시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한다. 이행 거절 사유가 있으면 해야 한다. 그럼 이행불능의 경우에도 이행불능도 손해배상 채무가 생기겠죠. 귀책 사유가 있으면. 아니면 대상 청구권이 있으면 보험금이나 수용금에 대해서도 그 채무가 존속하면 동일성이 있으면서 살아나고 동시행 관계 유지한다고 제가 배웠죠. 이행불능, 손해배상 채무, 보상금 관련된 거, 상대방의 채무, 동시행 관계. 계약을 안 깨뜨리고 행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반대 채무 이행 제공 필요한 게 아니냐? 그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그 하는 거는 이행불능을 해제한 사람이 자기의 채무를 이행 제공함이 없이 계약을 해제했기 때문에 그 해제가 적법하지 않다는 걸 다투고 싶은 거예요. 실익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여기에 대해서 채무 실현의 전망이 없기 때문에 반대 채무 이행 제공할 필요 없다. 반대 채무 이행 제공하지 않고 계약 해제하더라도 이행 불능의 경우는 적법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도인의 매매계약상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 불능이 돼요.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잔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행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인 겁니다. 즉 매수인이 지금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무슨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 이유로. 근데 이행지체에 따르면 이행지체는 반대 의무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행 불능 경우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는 별도로
자신의 의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무 제공 없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적법하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매도인의 이행 불능의 이유로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매매대금의 변제 제공을 해야 한다. 이행 제공. 이행이 변제거든요. 매매대금. 아니다. 이 지문만 딱 나오면 마치겠습니까? 어려워요. 파트가.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기억하시라고. 이 지문만 달랑 하게 되면 이것만 계속 외울 수도 있겠죠. 근데 설명을 하면서 비교하면서 이행지체. 지금 이행지체에서 지금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설명드리면서 하는 겁니다. 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제고. 반드시 미리. 그렇다고 해서 상당 기간이 구체적으로 날짜를 명확하게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이렇게 명확하게 특정할 것 같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 같은 법률가가 가능한 거고 일반 사람이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명확하게 요청하게 되면 해제권의 행사를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법률관계에 혼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 최고할 필요는 없다. 이 얘기는 반드시 날짜 2023년 지금 7월 26일 기준이면 뭐 9월 21일까지, 한 8월 20일까지 이렇게 특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두리뭉실 얘기하더라도 상당한 기간 정하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되고 있는데 딱 하나만 더 보고 여기까지 하고 상당 기간 정하는 이행체고 또 부연 설명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